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버드 출신의 저명한 AI 전문가가 자신이 쓴 모든 한국 관련 보고서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메타의 수석 엔지니어로서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의 작은 시장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던 그가 단 7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서울에서 7일 동안 무슨 일을 겪은 걸까요? 오늘은 자신의 뿌리를 철저히 부정했던 한 남자가 한국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메타 AI 연구소의 수석 엔지니어 에단 류입니다. 실리콘밸리 멜로파크에 있는 제 사무실에는 3개의 대형 모니터가 늘 켜져 있죠. 실시간 데이터 스트림,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 지표, 그리고 전 세계 AI 트렌드 분석. 이 차가운 숫자들이 제 세계의 전부였습니다. 하버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구글을 거쳐 메타로 이직한 지 5년. 연봉은 $50만 넘었고 스톡 옵션까지 합치면 실리콘밸리 상위 1%에 속했죠. 매일 아침 테슬라 모델 S를 타고 출근하면서 느끼는 성취감. 그것이 제가 추구했던 아메리칸 드림의 정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공 뒤에는 제가 철저히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있었어요. 한국계라는 사실 말이죠. 어린 시절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점심시간에 어머니가 싸주신 김밥을 꺼내자 옆자리 애들이 코를 막았죠. 뭐야, 그 냄새. 에단 또 이상한 거 가져왔어.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 음식을 학교에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더 결정적인 사건은 토요일 한글학교에서 일어났어요. 부모님은 제가 한국어를 배우길 원하셨죠. 너가 뿌리를 잊으면 안 돼.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야.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도 저는 반항했습니다. 왜 이런 이상한 글자를 배워야 해요? 동그라미에 막대기만 그어놓은 게 무슨 글자예요? 전 미국인이라고요? 그날 어머니의 눈에 맺힌 눈물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오직 미국 주류 사회에 편입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믿었어요. 중학교 때부터는 아예 한국어 사용을 거부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어로 말씀하셔도 영어로만 대답했죠. 친구들 앞에서는 부모님이 중국계인 척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중국은 거대한 나라였고 한국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으니까요. 하버드 입학 원서에도 저는 인종란에 단순히 아시안이라고만 적었습니다. 한국계라는 걸 굳이 밝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학에서 만난 한국 유학생들과도 일부러 거리를 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이 불편했어요. 왜 미국까지 와서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박사 과정 동안 저는 오직 데이터와 알고리즘에만 몰두했습니다. 감정이 배제된 순수한 논리의 세계. 그곳에서는 제가 어디 출신인지 아무도 묻지 않았으니까요.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구글의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완벽한 미국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20살 이후로 한국을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가족 여행을 제안하실 때마다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했죠. 에단, 너가 할머니가 보고 싶어 하셔. 한 번쯤은 한국에 가자. 아버지의 부탁에도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전 한국에 관심 없어요. 제 커리어가 더 중요해요. 메타로 이직한 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아시아 시장 분석을 맡았지만 한국은 늘 우선순위에서 밀렸죠. 제 보고서에는 항상 같은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한국은 인구 5천만의 작은 시장으로 중국과 일본에 비해 전략적 가치가 낮음. 제대로 된 조사 없이 편견으로 작성한 문장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에단, 자네가 다음 주 한국 출장을 가야겠네. 월요일 아침, 부사장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커피를 들고 있던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한국이요? 왜 제가 가야 하죠? 아시아 팀에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부사장은 단호했습니다. 자네가 한국계라는 건 다들 알고 있네. 언어나 문화 이해도 면에서 자네가 최적임자야. 메타의 AI 허브를 아시아에 구축하는 건 올해 최우선 과제네. 일주일간 서울과 판교를 둘러보고 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죠. 15살 이후로 피해온 곳을 회사 때문에 가야 한다니.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 출장 보고서를 미리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결론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한국 AI 시장 현황 및 투자 타당성 검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은 메타가 대규모 투자를 할 만한 시장이 아닙니다. 첫째, 시장 규모가 작습니다. 인구 5천만은 중국의 14억, 일본의 1억 2천만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둘째, 독창적 기술력이 부족합니다. 삼성과 LG 같은 대기업들은 여전히 미국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셋째, 쓰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에 대한 최신 정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편견이 가득한 저는 어차피 크게 바뀐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출국 전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에단, 한국 간다면서? 정말 오랜만이구나. 일 때문에 가는 거예요. 금방 돌아올 거고요. 그래도 혹시 시간 나면 할머니 산소에. 어머니, 전 정말 바빠요. 회사 일정만 소화하고 바로 돌아올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애써 무시했죠.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대한항공 비즈니스석에 올랐습니다. 이코노미로 하려다가 회사에서 비즈니스 티켓을 끊어줬죠. 주변을 둘러보니 한국인 승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들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쓰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륙 직전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짐을 선반에 올리지 못해 애를 먹고 있었는데 주변 승객 서너 명이 동시에 일어나 도와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습니다. 기내식 서비스가 시작되자 한 승객이 승무원에게 물었어요. 혹시 채식 메뉴 하나 더 있나요? 옆자리 분이 고기를 못 드신다고 하시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 그런 배려를 하다니. 13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계속 관찰했습니다. 통로를 지날 때 서로 비켜주고, 아이가 울면 주변에서 장난감을 건네주고, 노인이 화장실 가는 길을 돕고. 이상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국인들은 이렇지 않았는데. 혹시 한국 분이세요? 옆자리의 중년 남성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죠. 아니요. 전 미국인입니다. 그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한국 영공에 진입하자 기장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현재 서울 날씨는 맑음.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5살 이후 처음이었죠. 가슴 한편이 묘하게 두근거렸지만 저는 그 감정을 애써 눌렀습니다. 일주일만 버티면 다시 실리콘밸리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곧 마주하게 될 현실은 제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 제 고정관념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습니다. 우선 입국 심사대가 충격이었어요. 미국 공항에서는 1시간 넘게 줄 서는 게 일상인데 여기는 자동 입국 심사대가 수십 개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생체 인식으로 10초 만에 통과, 짐 찾는 곳까지 포함해도 비행기에서 내린 지 20분 만에 입국장을 나올 수 있었죠. 어디에 택시 승강장이 있나요? 라고 영어로 물었습니다. 안내데스크에서 직원이 완벽한 영어로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말이 저를 당황하게 했어요. 혹시 한국 분이신데 영어를 쓰시는 건가요? 한국어가 편하시면 한국어로 안내해 드릴게요. 아, 저는 영어가 편합니다. 직원은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으며 상세한 안내를 해주었죠. 택시 승강장뿐 아니라 공항철도, 리무진 버스까지 다양한 옵션을 설명해 주는데 그 전문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사이니지도 놀라웠어요. 증강현실로 길 안내를 해주는 시스템은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이 꿈꾸는 미래를 이미 구현해 놓은 것 같았죠. 무료 와이파이는 속도가 어마어마했고 충전 스테이션은 모든 규격을 지원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기로 했습니다. 역으로 내려가는 길, 에스컬레이터 옆으로 계단이 있었는데 거기에 칼로리 소모량이 표시되어 있더군요. 작은 디테일이지만 시민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배려가 인상적이었죠.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플랫폼의 스크린도어를 봤습니다. 뉴욕 지하철의 위험한 플랫폼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스크린도어에는 열차 도착 시간이 초 단위로 표시되고 있었고 실제로 그 시간에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서울역행 직통열차가 곧 도착합니다. 안내 방송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나왔습니다. 열차 내부는 비행기 1등석 못지않았어요. 와이파이는 기본이고 각 좌석마다 충전 포트와 테이블이 있었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부정했던 그 한국일까?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로 환승하는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환승 통로가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곳곳에 안내 표지판이 직관적이었어요. 색깔과 번호로 구분된 노선도는 복잡한 뉴욕 지하철보다 훨씬 이해하기 쉬웠죠. 티머니 카드 하나면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편의점 직원의 설명에 반신반의하며 카드를 구입했습니다. 정말로 지하철, 버스, 택시까지 한 장의 카드로 가능하다니. 실리콘밸리에서는 각 교통수단마다 다른 앱을 써야 하는데 말이죠. 지하철 2호선을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평일 오후 시간인데도 지하철은 깨끗했고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는데
특이한 건 모두가 이어폰을 끼고 있다는 거였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배려, 문화가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습니다. 다음 역은 강남역입니다. 안내방송과 함께 문 위쪽 전광판에 역 정보가 표시됐습니다. 몇 번 출구로 나가야 하는지, 환승은 어떻게 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심지어 화장실 위치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려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거대한 빌딩 숲, 정돈된 거리, 스마트 횡단보도. 이곳이 정말 아시아인가 싶을 정도였죠. 더 놀라운 건 거리의 디지털화였습니다. 버스 정류장마다 설치된 스크린에는 버스 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거리 곳곳의 키오스크에서는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QR코드로 음식점 메뉴를 보고 주문까지 가능한 시스템은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제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더군요. 에단 류님, 환영합니다. 미국에서는 제 성을 제대로 발음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말이죠. 작은 일이지만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생각했어요. 불과 몇 시간 만에 제가 목격한 것들이 이미 제 편견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보고서에 쓴 것처럼 뒤처진 작은 시장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실리콘밸리보다 더 미래적이었죠. 방에 짐을 풀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도시는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내일은 판교 테크노밸리에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솔직히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판교 테크노밸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아류 정도겠지? 라고 생각하며 차창 밖을 봤죠. 하지만 판교에 도착한 순간 그 생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선 건물들부터 달랐어요. 획일적인 유리 건물이 아니라 각 기업의 정체성을 담은 독특한 디자인들, 네이버의 그린 팩토리, 카카오의 아지트, NC소프트의 거대한 건물, 실리콘밸리보다 훨씬 더 미래적이고 창의적이었습니다. 첫 미팅은 네이버 AI 연구소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거대한 미디어 월이 방문객을 맞았어요. AI가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아트워크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안내를 받아 연구소로 올라가는 동안 직원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지친 얼굴들과 달리 활기가 넘쳤어요. 안녕하세요. 에단 류 박사님. 저는 네이버 AI랩의 책임연구원 최연아입니다. 젊은 여성 연구원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스탠퍼드 박사 출신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건 파파고의 최신 기술입니다. 아마 놀라실 거예요. 처음엔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구글 번역이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연이 시작되자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단순 번역이 아닙니다.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문화적 뉘앙스까지 반영하죠. 예를 들어볼게요. 화면에 한국어 문장이 떴습니다. 김 과장님, 오늘 회식 때 한잔 하실래요? 파파고는 이를 적절한 영어 표현으로 번역했어요. 단순히 직역하지 않고 회식이라는 한국 문화를 팀, 디너로 한 잔을 적절한 영어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바꾼 거죠. 더 놀라운 건 실시간 동시통역입니다. 최 연구원이 한국어로 말하자 제 이어폰에서는 자연스러운 영어가 흘러나왔습니다. 딜레이는 1초도 안 됐고 억양까지 자연스러웠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구글도 아직 이 수준은 저희는 한국어라는 언어의 특성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한국어 데이터도 압도적으로 많고요. 무엇보다 저희는 실리콘밸리를 벤치마킹하지 않습니다. 우리만의 길을 가죠.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벤치마킹하지 않는다. 제가 평생 미국을 따라잡으려고만 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죠. 오후에는 카카오 브레인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본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저희는 멀티모달 AI를 개발 중입니다. 텍스트, 이미지, 음성을 동시에 이해하고 생성하는 거죠. 시연을 보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 전통 음악을 들려주자 AI가 그에 어울리는 한국화를 그려냈고 동시에 시조까지 지어냈어요.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녹아 있었습니다. 메타도 멀티모달 AI를 연구하고 있지만 주로 서구 문화 중심이잖아요. 저희는 아시아, 특히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AI를 만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차별화된 경쟁력이죠.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쓴 보고서에는 독창성 부족이라고 적어놨는데 이들은 이미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마지막으로 삼성 AI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만난 김태준 수석연구원은 MIT 선배였어요.
에단? 정말 오랜만이네. 한국에 온 줄 몰랐어. 태준 선배, 여기서 일하고 계셨군요. 응, 3년 전에 돌아왔어. 실리콘밸리도 좋지만 여기가 더 재미있더라고. 선배는 연구소를 안내하며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개발 중인 온디바이스 AI바, 클라우드 없이 스마트폰에서 직접 돌아가는 거야. 프라이버시 문제도 해결하고 속도도 빠르지. 시연을 보니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인터넷 연결 없이도 실시간 번역, 이미지 분석, 음성 인식이 가능했어요. 메타도 비슷한 걸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 이 수준은 아니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모델 크기를 이렇게 줄이면서도 성능을 유지하는 게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잖아. 그 기술력을 AI에 접목시킨 거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최적화할 수 있는 건 삼성 같은 회사만 가능하지.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미국을 따라가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강점을 살려 독자적인 길을 개척하고 있었죠.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부끄러워졌습니다. 연구소를 나오며 선배가 물었어요. 저녁 같이 먹을래? 회사 근처에 괜찮은 곳 있어? 아, 저는 호텔로. 에이, 그러지 말고 혼자 왔으면 더 적적하잖아. 결국 선배를 따라 작은 한식당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왜 한국으로 돌아왔는지, 여기서 일하는 게 어떤지. 처음엔 나도 걱정했어. 실리콘밸리를 떠나는 게 커리어에 마이너스가 될까봐. 근데 와보니까 오히려 기회가 더 많더라고. 무엇보다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었어. 일과 삶의 균형이요? 내일 낮에 시간 되면 우리 회사 다시 와봐.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여줄게.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독자적 기술, 창의적 접근, 자신감 넘치는 연구원들. 이게 정말 제가 무시했던 그 한국이 맞나? 창밖의 야경을 보며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완전히 틀렸다고. 다음날 오후, 김태준 선배의 초대로 다시 삼성 AI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술이 아닌 다른 것을 보게 되었죠. 한국 기업 문화의 진화한 모습을요. 오후 2시, 연구소 로비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직원들이 운동복 차림으로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다들 어디 가는 거예요? 아, 수요일 오후는 리프레시 타임이야. 원하는 운동을 2시간 동안 할 수 있지. 회사에서 지원해주고, 미국에서도 구글이나 메타가 헬스장을 제공하지만 근무 시간 중에 2시간씩 운동하는 건 상상도 못했죠. 업무는 어떻게 하고요? 플렉시블하게 일하면 되지.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성과니까. 가자. 구내식당 보여줄게. 구내식당에 들어서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호텔 뷔페를 방불케 하는 메뉴들. 한식, 양식, 중식, 일식은 물론이고 비건 옵션까지 다양했어요. 무엇보다 모든 게 무료였죠.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음식이 많네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해. 직원들 근무 패턴이 다 다르니까. 아, 그리고 가족도 한 달에 4번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직원들이 335 모여 식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딱딱한 위계질서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미국 회사들의 개인주의적 문화와는 또 달랐어요. 따뜻한 공동체 느낌이랄까요? 저기 봐. 저 사람이 우리 팀 막내인데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했어. 한국은 이제 남자도 육아휴직 1년씩 써. 정말이었습니다. 젊은 남성 직원이 아기 사진을 보여주며 동료들과 웃고 있었어요. 실리콘밸리에서는 남성 육아휴직이 기껏해야 몇 주인데 말이죠. 식사 후 연구소를 둘러봤습니다.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이게 사내 어린이집이야. 회사 안에 있으니까 점심시간에 아이 얼굴 보고 올 수도 있지. 최첨단 시설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 연구원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저분은 박사학위 소지자인데 출산 후에도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어서 좋다고 하더라고. 다음은 헬스케어 센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의무실 수준이 아니었어요. 종합병원 수준이네요. 맞아. 내과,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까지 있어. 근무 시간 중에 진료받을 수 있고 가족도 이용 가능해. 물론 무료고. 한 직원이 물리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미국에서는 병원 가려면 반차를 내고 보험회사와 씨름해야 하는데 여기선 그냥 잠깐 내려와서 치료받고 가면 되는 거였죠. 가장 인기 있는 건 정신건강 상담이야. 스트레스 관리부터 커리어 상담까지 다양하게 지원하거든. 선배의 사무실로 가는 길에 독특한 공간들을 봤습니다. 낮잠을 잘 수 있는 수면실,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휴게실,
심지어 노래방까지 있었어요. 이런 시설들이 정말 활용되나요? 미국 회사들도 비슷한 걸 만들어 놓고 정작 눈치 보여서 못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처음엔 그랬어. 근데 임원들이 먼저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문화가 바뀌더라. 저기 봐. 저 사람 우리 전무인데 탁구 치고 있잖아. 정말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젊은 직원과 탁구를 치며 웃고 있었어요. 오후 6시가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실 불이 자동으로 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오후 6시 정시 퇴근 정책이야? 특별한 일이 없으면 모두 퇴근해야 해. 야근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밤 10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인데 여기선 저녁이 있는 삶이 보장되고 있었죠. 주 4일 근무제 하는 팀도 있어. 생산성은 오히려 올라갔대. 사람들이 더 집중해서 일하거든. 선배와 함께 회사를 나오며 물었습니다. 이런 복지가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비용이 엄청날 텐데. 단기적으론 비용이지. 근데 장기적으론 투자야. 직원들이 행복해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직률도 낮아지지. 실제로 우리 연구소 이직률이 업계 최저 수준이야. 선배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만의 경쟁력이 되고 있어. 실리콘밸리에서 번아웃된 인재들이 한국으로 많이 오고 있거든. 나처럼. 저녁을 먹으며 선배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IMF 이후로 한국인들은 깨달았어. 회사를 위해 희생만 하다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이제는 개인과 회사가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 호텔로 돌아오는 길, 거리는 퇴근한 직장인들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러 가는 사람들, 학원에 가는 사람들, 운동하러 가는 사람들, 모두가 일 외의 삶을 즐기고 있었죠. 메타에서 일하는 제 일상을 떠올려 봤습니다. 새벽 2시까지 코딩하고, 주말에도 랩톱을 놓지 못하고, 휴가 중에도 이메일을 확인하고, 그게 정말 제가 원했던 삶일까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미리 써둔 보고서가 화면에 떴죠. 한국은 혁신이 부족하고 처음으로 델리트 키를 누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목요일 아침, 저는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견학하기 위해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어요. 정부 기관이라면 의뢰 비효율적이고 느릴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도 제 편견은 보기 좋게 깨졌습니다. 안내를 맡은 정책관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명함을 보니 디지털 정부혁신관 김서아라고 적혀 있더군요.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UN 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를 했습니다. 오늘 직접 보시면 그 이유를 아실 거예요. 먼저 보여준 것은 민원 처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과거에는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고 기다려야 했죠. 지금은 김 정책관이 스마트폰을 꺼내 앱을 실행했습니다. 생체 인증으로 로그인하고 몇 번 터치하더니 화면에 발급 완료가 떴어요. 끝이에요. 1초로 발급됐고 필요하면 프린트할 수도 있고 디지털 문서로 바로 제출할 수도 있죠. 모든 민원이 이렇게 처리되나요? 거의 90%의 민원이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 나머지도 대부분 한 번 방문으로 끝나고요. 다음은 통합 데이터 센터였습니다. 거대한 서버실에는 최첨단 장비들이 즐비했어요. 모든 정부 데이터가 여기서 통합 관리됩니다. 부처 간 칸막이 없이 정보를 공유하죠. 물론 개인정보 보호는 철저히 하고요. 미국은 부처마다 시스템이 달라서 통합이 어려운데 한국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강력한 추진력으로 통합했죠. 작은 나라의 장점이기도 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AI를 활용한 정책 시뮬레이션 시스템이었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AI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봅니다.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죠.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였어요. 이런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이 가능한 이유가 뭐죠? 한국은 IT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국민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도 높아요. 무엇보다 정부가 기술 혁신에 적극적이죠. 오후에는 더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시스템이었어요. 아직 시범 단계지만 일부 지역에서 주민 투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투명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죠. 시연을 보니 정말 간단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본인 인증을 하고 투표하면 끝. 결과는 실시간으로 집계되고 조작은 불가능한 구조였어요. 미국은 아직도 종이 투표를 고집하는 주가 많은데 기술은 있어도 신뢰가 없으면 소용없죠. 한국은 정부와 국민 간 디지털 신뢰가 높은 편이에요.
견학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시민 체험관을 들렀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키오스크 앞에서 민원 서류를 발급받고 있었어요. 어르신, 혼자 하시기 어렵지 않으세요? 제가 영어로 물으니 옆에 있던 직원이 통역해줬습니다. 할머니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엔 어려웠는데 이제는 편해요. 집에서도 손자가 가르쳐줬고 여기서도 친절하게 알려주니까요. 직원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전국 곳곳에 디지털 배움터를 만들어서 누구나 배울 수 있게 했죠. 정말이었습니다. 체험관 한쪽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강사가 천천히 쉽게 설명하고 있었고 어르신들도 열심히 따라하고 있었죠. 우리 목표는 단 한 사람도 디지털 시대에서 소외되지 않는 거예요. 김 정책관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센터를 나와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주문은 키오스크로, 결제는 스마트폰으로. 주문한 커피가 준비되면 진동벨이 아닌 앱 알림으로 알려줬어요. 카페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노트북을 펴고 일하는 사람들, 화상회의를 하는 사람들, 디지털 노마드가 일상이 된 풍경이었죠. 와이파이가 무료인가요? 라고 영어로 물었습니다. 제가 직원에게 물으니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은 어디나 와이파이가 무료예요. 비밀번호도 없고요. 정말이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의 속도도 엄청났어요. 미국에서는 스타벅스 와이파이도 느려서 짜증날 때가 많은데 말이죠.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로비에서 우연히 미국인 관광객들을 만났어요. 그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정말 미래 도시 같아.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는데도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는 게 신기해. 맞아. 우리 할머니는 아직도 스마트폰 못 쓰시는데? 여기 노인들은 다들 능숙하게 쓰더라.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도입한 게 아니었어요. 모든 국민이 함께 디지털 시대로 나아가고 있었죠. 그것도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배려하면서요. 방에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불빛이 가득한 서울의 밤. 각 불빛 뒤에는 디지털로 연결된 시민들이 있겠죠. 일하고, 소통하고, 배우고, 즐기는 사람들. 디지털 민주주의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술이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시민의 일상이 된 사회. 어쩌면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미래가 바로 이런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금요일, 출장 일정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 하나 있었죠. 제가 그토록 거부했던 한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곳, 국립한글박물관이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저는 망설임 끝에 국립한글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어린 시절 그토록 거부했던 한글을 마주한다는 게 불편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출장에서 느낀 충격들이 저를 그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박물관에 들어서자 현대적인 내부 디자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상했던 고루한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죠. 입구에서 만난 도슨트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안내를 맡은 정우진입니다. 혹시 한국어 설명을 원하시나요? 영어 설명을 원하시나요? 영어로 부탁합니다. 그가 영어로 설명을 시작했는데 완벽한 발음에 놀랐습니다. 한글은 1443년에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600년 전에 만들어진 인류 최초의 오픈소스라고 할 수 있죠. 오픈소스요? 흥미로운 비유였습니다. 도슨트가 미소 지으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고 나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통해 제작 원리를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마치 현대의 오픈소스 개발자가 소스 코드를 공개하듯이요. 누구나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전시실로 들어가니 훈민정음 해례본의 복제본이 있었습니다. 도슨트가 한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여기 보세요. 자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고운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놓은 혀가 위신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거예요. 과학적이지 않나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만들어낸 기호가 아니라 발음, 기관의 모양을 관찰해서 디자인한 거였어요. 모음은 더 흥미로워요. 천지인,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하는 점과 선으로만 만들었죠. 아는 사람이 동쪽을 보는 모양, 어는 서쪽을 보는 모양이에요. 다음 전시실에서는 한글의 조합 원리를 인터랙티브하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터치스크린에서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니 수천 개의 글자가 만들어졌어요. 영어는 알파벳 26개로 끝이지만 한글은 자음 14개와 모음 10개로 1152개의 글자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각 글자가 규칙적이라 배우기는 오히려 쉽죠.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정말 프로그래밍 언어 같았어요. 기본 요소를 정의하고 조합 규칙을 만들어서 무한한 확장이 가능하게 한 거였죠. 그래서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큰 장점을 갖는 거예요.
컴퓨터가 처리하기 정말 좋은 구조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한글은 자모를 분리할 수 있어요. 하늘, 노로 나눌 수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검색이나 자동 완성, 음성 인식에서 엄청난 이점이 있어요. 중국어나 일본어는 이게 불가능하죠. AI 엔지니어로서 이 설명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의 구조가 자연어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다니. 마지막 전시실에는 현대의 한글 활용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글을 활용한 프로그래밍 언어였어요. 이건 I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한글로 코딩할 수 있죠. 재미있는 실험이지만 한글의 논리적 구조를 잘 보여줘요. 전시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기념품점에 들렀습니다. 한글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 제품들이 가득했어요. 순간적으로 어머니께 선물을 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글이 새겨진 작은 액세서리를 하나 골랐죠. 박물관을 나와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린 시절 그토록 부정했던 한글이 사실은 엄청난 과학적 원리를 담고 있었다니. 더구나 그것이 현대 기술과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니. 스마트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한글로 제 이름을 써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키보드 앞에서 막막했죠. 응은 찾았는데 애를 어떻게 만드는지 몰랐으니까요. 단, 한참을 씨름하다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35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한글로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았어요. 그때 옆 벤치에 앉아있던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여학생이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한글 키보드 처음 쓰시나 봐요? 아, 네. 좀 어렵네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사실 진짜 쉬워요. 10분이면 배울 수 있어요. 학생은 친절하게 한글 자판 원리를 설명해줬습니다. 왼손은 자음, 오른손은 모음. 놀랍도록 논리적인 배치였어요. 에다는 응, 덜, 노 순서로 치시면 돼요. 해보세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천천히 쳤습니다. 에단. 화면에 제 이름이 한글로 떴을 때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벅차오름이었죠. 와, 금방 하시네요. 한글은 정말 배우기 쉬워요. 세종대왕님이 백성들을 생각해서 쉽게 만드신 거거든요. 학생이 돌아간 후에도 저는 계속 한글을 쳐봤습니다. 에단, 메타, 실리콘밸리. 신기하게도 모든 외국어를 한글로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삼성연구소의 김태준 선배였어요. 에단, 저녁에 시간 있어? 네이버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가자. 재미있는 얘기 들을 수 있을 거야. 저녁,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한국 IT 업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한 명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글이 왜 AI 시대에 유리한지 알아요? 자모 분리가 가능하다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한글의 표음성이에요. 쓰는 대로 읽히고 읽히는 대로 쓸 수 있죠. 음성인식 AI 개발할 때 영어보다 훨씬 정확도가 높아요. 다른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개발한 음성 비서가 한국어 인식률 98%를 넘겼어요. 영어는 아직 90%도 힘든데 말이죠. 한글의 규칙성 덕분이에요. 그리고 한글은 감정 표현도 풍부해요. 유유, 같은 표현은 다른 언어에는 없잖아요. 이모티콘의 원조라고 할 수 있죠. 대화를 들으며 계속 놀랐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한글이 현대 기술과 만나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다니. 한국의 문해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도 한글 덕분이에요. 배우기 쉬우니까 디지털 소외 계층도 쉽게 적응하죠.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의 간판들, 네온사인들이 새롭게 보였어요. 동그라미와 막대기라고 무시했던 그 글자들이 사실은 과학과 철학을 담은 아름다운 문자였던 거죠.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구글에 세종대왕을 검색했어요. 영문 위키피디아를 읽으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읽고 쓸 수 있게 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을 느낀다. 600년 전 왕이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다. 그것도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이건 정말 혁명적인 발상이었어요. 그 시대 다른 나라에서는 문자가 귀족의 전유물이었는데 말이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받고 느꼈어요. 기술, 문화, 시스템, 그리고 오늘은 언어까지. 모든 것이 제 편견과 달랐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 이름을 한글로 썼어요. 에단 류. 이번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쓸 수 있었죠.
그리고 용기를 내어 한 문장을 더 써봤습니다. 더듬더듬. 틀리고 고치기를 반복하며 엄마, 보고 싶어요. 화면에 뜬 그 짧은 문장을 보며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한글로 쓴 엄마라는 단어. 왜 이제야 이걸 쓸 수 있게 된 걸까요? 내일은 토요일,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한국을 떠나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닐 거라는 걸. 그리고 미리 써둔 그 보고서는 절대 제출할 수 없다는 거요. 토요일 새벽, 체크아웃을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백팩이 없어진 거예요. 노트북, 회사 기밀문서, 그리고 이번 출장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가 들어있는 가방이었죠. 침대 및 옷장, 화장실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없었습니다. 순간 식은땀이 흘렀어요. 어제 저녁 모임 후 택시를 탔는데 설마 거기에 두고 내렸나? 당황한 마음에 프런트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새벽 4시였지만 직원이 있었어요. 제가 어젯밤에 택시에 가방을 두고 내린 것 같은데요. 직원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택시 번호나 탑승 시간을 기억하시나요? 아니요. 카드로 결제했는데 카드 결제 기록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인데도 관련 기관이 응답하는 게 신기했어요. 10분쯤 지나자 직원이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찾았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이미 경찰서에 맡기셨네요. 강남경찰서 유실물센터에 있다고 합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대로 있을까? 노트북과 중요 서류들이 그대로 있을까? 경찰서가 몇 시에 여나요? 24시간 운영됩니다. 지금 가셔도 찾을 수 있어요. 택시 부르시겠어요? 새벽 거리를 달려 강남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유실물센터도 정말 열려 있었어요. 당직 경찰관이 친절하게 맞아줬습니다. 백팩 찾으러 오셨군요. 신분증 보여주시고 여기 서명해주세요. 간단한 확인 절차 후 제 가방이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퍼를 열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노트북, 서류, 심지어 지갑 속 현금까지 전부 그대로였어요. 이게 다 있네요. 정말 하나도 없어진 게 없어요. 경찰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유실물 회수율이 80%가 넘어요. 특히 택시 기사님들은 거의 다 가져다 주시죠. 어제는 기사님이 직접 오셔서 맡기고 가셨어요. 기사님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사례를 하고 싶은데 여기 기록에 있네요. 근데 대부분 사례금 안 받으세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라고 하시죠. 경찰서를 나와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실리콘밸리에서 노트북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확률은 거의 제로인데 호텔에 도착하니 프런트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찾으셨다니 다행이네요. 참, 아까 택시 기사님께서 전화하셨어요. 손님이 걱정하실까봐 호텔로도 연락하셨대요. 정말이지?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요? 방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에요. 한국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신뢰와 정직함을 보여주는 거였죠. 체크아웃 시간까지 아직 여유가 있어서 찾은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서류 사이에서 작은 메모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한글로 적혀 있었는데 글씨체가 투박했습니다. 옆에 있던 호텔 직원에게 읽어달라고 부탁했더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외국인 손님 것 같아서 더 조심히 갖다 드립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택시 기사 박춘식 드림.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새벽에 일하는 택시 기사가 외국인의 짐을 발견하고 경찰서에 맡기고 호텔에까지 연락하고 심지어 메모까지 남겼다니 전화번호를 눌러 기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저 어제 가방 두고 내린 외국인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찾으셨군요. 다행이네요. 제가 손님 내리고 나서 바로 발견했는데 외국인이라 더 걱정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례금을... 에이, 무슨 소리세요? 당연한 일인데요. 한국 여행은 어떠셨어요? 당연한 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래요? 다음에 또 오세요. 한국은 언제나 환영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체크아웃을 하고 공항으로 가는 길, 일주일 동안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첨단 기술, 혁신적인 기업 문화, 효율적인 시스템.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배려하고, 신뢰하고, 정직한 사람들. 그게 한국의 진짜 경쟁력이었어요. 공항철도 안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 미리 써둔 보고서를 열었어요. 한국은 작은 시장이며 혁신이 부족하고
한 줄 한 줄 읽을수록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편견 가득한 사람이었나?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제출할 수 없다고, 완전히 새로 써야 한다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 일주일의 경험을 보고서에 담을 수 있을까? 숫자와 데이터만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았어요. 체크인을 하고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일주일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죠. 그때는 빨리 떠나고 싶었는데 지금은 뭔가 아쉬웠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직원이 말했어요. 좋은 여행 되셨나요? 네, 정말 좋았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면세점을 지나며 선물 가게에 들렀어요.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어머니께 드릴 걸 고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국 전통 문양이 든 스카프를 골랐어요. 그리고 작은 카드에 메시지를 적어달라고 부탁했죠. 한글로 적어주실 수 있나요? 엄마, 사랑해요라고요. 직원이 정성스럽게 적어줬습니다. 예쁜 한글 글씨체로. 게이트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다시 한번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노트북도, 서류도,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죠. 일주일 동안 얻은 깨달음, 바뀐 생각, 그리고 처음으로 느낀 한국인으로서의 뭐라고 할까요? 연결감 같은 것. 대한항공 801편 샌프란시스코행 탑승을 시작합니다.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창밖을 봤습니다. 저 멀리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다시 올게요.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그럴 것 같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 승무원이 한국 신문을 나눠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거절했겠지만 이번엔 받아들었어요. 조선일보였습니다. 물론 한글을 제대로 읽을 수는 없었지만 사진과 몇몇 단어들은 이제 조금씩 알아볼 수 있었죠. 그런데 경제면에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습니다. 영문 제목도 함께 적혀 있었어요. 한국 AI 스타트업들이 실리콘밸리 거인들에게 도전한다. 사진 속에는 제가 며칠 전 만났던 연구원들이 있었고요.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승객이 제가 신문을 보는 걸 눈치채고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 기사에 관심 있으신가요? 아, 네. 이 기사가 궁금해서요. 한국 AI 스타트업들이 실리콘밸리에 도전장을 냈다는 내용이에요. 특히 언어 처리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대요. 친절한 설명에 감사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조선일보의 정화영 기자였어요. IT 전문 기자로 실리콘밸리 취재차 가는 길이라고 했죠. 혹시 한국계 미국인이신가요? 순간 망설였지만 이번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부모님이 한국 분이세요. 아, 그러시군요. 한국은 처음 방문하신 건가요? 20살 이후로 처음이에요. 정 기자는 잠시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왜 그렇게 오래 안 오셨나요? 그 질문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바쁘다는 핑계, 관심 없다는 변명 뒤에 숨은 진짜 이유는 뭐였을까요? 제가 한국인이라는 걸 부정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아니 제 자신에게 솔직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정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많은 재외 한국인들이 그런 갈등을 겪죠. 특히 미국에서는 더 그럴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제 사촌동생도 LA에 살아요. 처음엔 한국인임을 숨기려 했대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뿌리가 그리워진다고 하더라고요. 뿌리. 그 단어가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어떠셨어요? 솔직히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모든 면에서요. 기술, 문화, 사람들, 특히 사람들의 따뜻함에 놀랐어요. 정 기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한국의 힘이죠. 빨리빨리 문화도 있지만 정 문화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대화를 이어가다가 정 기자가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메타에서 일하시나요? 깜짝 놀라 그를 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백팩에 메타 로고가 있네요. 그리고 AI 관련 자료들도 보이고요. 역시 기자다운 관찰력이었습니다. 숨길 것도 없어서 사실대로 말했죠. 네. 메타 AI 연구소에서 일해요. 이번에 한국 시장 조사차 왔었고요. 아, 그러시군요. 사실 저도 다음 주에 메타 본사를 방문할 예정이에요. AI 윤리에 대한 기사를 쓰려고요.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정 기자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인터뷰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국계 미국인 엔지니어가 본 한국 AI 산업 같은 주제로요. 평소에 저라면 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이번엔 다른 마음이 들었어요. 좋아요.
근데 하나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제가 거꾸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기자님은 왜 제가 한국을 부정했다고 생각하세요? 정 기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두려웠던 거 아닐까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이면 미국 주류 사회에 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지지 않았나요? 전곡을 찔린 기분이었습니다. 35년 동안 제가 느꼈던 그 공허함의 정체가 바로 그거였어요. 맞아요. 완벽한 미국인이 되려고 했지만 결국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번 한국 방문이 그런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됐나요? 네. 처음으로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 기자가 노트북을 꺼내며 웃었습니다. 좋은 인터뷰가 될 것 같네요. 시작할까요? 13시간의 비행 중 3시간을 정 기자와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어요. 한국의 변화, AI 산업의 미래,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깊은 대화까지.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국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가능성이요. 가능성? 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다시 받아주는 나라요. 인터뷰를 마치고 정 기자가 말했습니다. 에단 씨, 한국말 배우실 생각은 없으세요? 사실 어제 처음으로 제 이름을 한글로 써봤어요. 서툴지만요. 시작이 반이죠. 응원할게요. 샌프란시스코가 가까워질수록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같은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이제는 부모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20살 이후로 쌓아온 벽을 허물고 진짜 대화를 해야겠다고요. 비행기가 착륙하기 직전, 정 기자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에단 씨, 뿌리를 찾은 사람은 더 멀리 날 수 있대요. 이제 진짜 비상할 차례 아닐까요? 그 말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었어요. 부정했던 뿌리를 받아들이고 더 큰 사람이 되는 여정의 시작.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했지만 이상하게도 집에 온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울을 떠나온 게 더 아쉽게 느껴졌죠. 공항을 나와 우버를 기다리며 스마트폰을 켰는데 정화영 기자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에다님, 무사히 도착하셨나요? 참고하시라고 서울 스타트업 생태계 자료 보내드려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첨부된 자료를 열어보니 제가 미처 보지 못한 서울의 또 다른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수동의 소셜벤처밸리, 을지로의 힙한 창업 공간들, 그리고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계속 그 자료를 읽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소셜 임팩트를 추구하는 스타트업들이 많다는 거였어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업들, 시각장애인을 위한 AI 길 안내 서비스, 독거노인 케어 로봇, 탈북민 취업 매칭 플랫폼. 실리콘밸리에서는 보기 힘든 따뜻한 기술들이었죠.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다가 한글박물관에서 산 기념품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께 드릴 선물과 함께 제 자신을 위해 산 작은 노트. 표지에 한글로 시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노트를 펴고 일주일 동안의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이 아닌 영어로요. 아직은 한글로 긴 문장을 쓸 수 없었으니까요. 첫째 날 인천공항의 충격. 미래가 이미 현실이 된 곳. 둘째 날 판교 테크노밸리. 실리콘밸리를 넘어서는 혁신. 셋째 날 일과 삶의 균형. 행복한 직원이 만드는 혁신. 쓰다 보니 깨달았습니다. 제가 본 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중심에 둔 발전이었죠. 그리고 그 바탕에는 서로를 배려하고 신뢰하는 문화가 있었고요. 월요일 아침, 메타 오피스로 출근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본 실리콘밸리는 왠지 다르게 보였어요. 여전히 혁신적이고 역동적이지만 뭔가 차가워 보였달까요? 에단, 한국은 어땠어? 팀장인 마크가 물었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그저 그랬어요 라고 대답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놀라웠어요.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것들이 많더군요. 마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 일단 정부의 디지털 시스템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그리고 AI 기술도 특정 분야에서는 이미 우리를 넘어섰고요. 흥미롭네. 자세한 건 보고서로 봐야겠군. 맞아요. 보고서. 이제 새로 써야 할 보고서가 있었죠. 사무실로 돌아와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일주일 전 이 자리에서 편견 가득한 보고서를 썼던 기억이 났어요. 심호흡을 하고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한국 AI 시장 분석 보고서 혁신의 새로운 중심지. 첫 문장부터 달랐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작은 시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정 분야에서는 우리가 배워야 할 혁신의 실험장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와 숫자를 넣되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도 함께 담았어요. 기술뿐 아니라 문화와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요. 한국의 진정한 경쟁력은 첨단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신뢰와 협력의 문화에 있습니다. 80%가 넘는 유실물 회수율은 단순한 통계가 아닌 이 사회의 신뢰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보고서를 쓰면서도 계속 떠올랐습니다. 네이버 연구원의 자신감, 택시 기사의 정직함, 그리고 한글의 과학성까지. 특히 강조한 부분은 한국의 포용적 혁신이었어요. 한국은 기술 발전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70살 노인도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전 국민이 디지털 정보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민주주의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보고서를 썼습니다. 쓰면서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시장 분석 보고서가 아니라 제 자신의 변화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다는 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메타는 한국 시장을 단순한 소비 시장이 아닌 혁신의 파트너로 봐야 합니다. 특히 AI와 메타버스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과의 협업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보고서를 다 쓰고 나니 새벽 2시였습니다. 피곤했지만 이상하게 개운했어요. 처음으로 진실을 썼다는 느낌이랄까요? 창밖을 보니 실리콘밸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같은 시각 서울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졌어요. 시차 계산을 해보니 서울은 오후 6시, 퇴근 시간이겠네요.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 뉴스를 검색해봤습니다. 서울시 AI 기반 교통 시스템으로 출퇴근 시간 30% 단축. 한국 스타트업,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일주일 전에 저라면 관심도 없었을 뉴스들이 이제는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이메일 알림이 왔어요. 김태준 선배였습니다. 에단, 잘 들어갔어? 네가 떠나고 나서 우리 팀이 큰 프로젝트를 하나 따냈어. 글로벌 협업이 필요한데 혹시 관심 있으면 알려줘.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한글로 답장을 써보기로 했어요. 구글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선배, 연락 감사합니다. 프로젝트 정말 관심 있어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어색하고 틀린 부분도 있겠지만 처음으로 한글로 이메일을 쓴 거였어요. 작은 성취감이 들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러 밖에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맑은 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부모님을 찾아뵙기로, 20살 이후로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기로, 그리고 한글을 제대로 배우겠다고 말씀드리기로.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주일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라고. 주말 토요일 아침, 저는 마침내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서울에서 사온 선물들이 들려 있었죠. 특히 어머니를 위한 한글 문양 스카프와 작은 카드가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렸어요.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나오셨을 때 예상치 못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에단? 정말 네가 맞니?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에 온 게 3년 전이었으니까요. 엄마, 한국 다녀왔어요.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한국에? 정말?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인천공항의 첫인상부터 판교의 혁신, 그리고 한글의 아름다움까지. 그리고 이거 엄마한테 선물이에요. 스카프를 건네며 카드를 보여드렸습니다. 엄마, 사랑해요라고 쓰인 한글을 보시고 어머니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네가 한글로 아직 서툴러요. 하지만 배우고 싶어요. 늦었지만. 아버지도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한국전 참전 용사였던 아버지는 늘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계셨죠. 한국이 많이 발전했다면서? 뉴스에서 봤어. 네, 아빠.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한국 음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예전엔 피하려고만 했던 한국 식당이었죠. 김치찌개를 먹으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국전에 참전했을 때 그 나라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지금은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됐지. 그게 한국인의 저력이야.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왜 아빠가 그렇게 한국을 자랑스러워하셨는지.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에단, 정말 한글을 배우고 싶니? 네, 정말이에요. 이제라도 제 뿌리를 찾고 싶어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집에 도착하자마자 다락방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잠시 후 먼지 쌓인 상자를 들고 내려오셨어요. 네가 어릴 때 거부했던 한글 교재들이야? 버리지 못하고 다 간직하고 있었어. 상자를 열어보니 그때 그 책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한글, 어린이 한국어, 어린 시절 그토록 싫어했던 책들이 이제는 보물처럼 느껴졌어요. 그날부터 매주 주말마다 부모님 댁에 가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35살에 시작한 한글 공부.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되어주셨죠. 고은 이렇게 쓰는 거야. 기억이라고 읽어. 기억. 그래. 잘했어. 다음은 노, 니은이야. 마치 5살 아이가 된 것처럼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신기하게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어렵게 느껴졌던 한글이 이제는 정말 논리적이고 아름답게 보였어요. 한편 회사에서는 제 보고서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에단, 자네 보고서를 읽었네. 매우 인상적이야. 부사장이 직접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한국 시장에 대한 자네의 통찰력이 놀라워. 특히 포용적 혁신이라는 개념이 흥미롭더군. 직접 보고 느낀 걸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우리도 한국에서 배울 게 많다는 거지. 자네가 아시아 전략팀을 이끌어보면 어떻겠나?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지만 이번엔 두려움보다 설렘이 컸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메타의 아시아 전략 총괄이 되었습니다. 첫 프로젝트는 한국 기업들과의 협업이었죠. 네이버, 카카오와 함께 글로벌 AI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거예요. 화상회의에서 한국 팀과 대화할 때 저는 서툴지만 한국어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 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화면 너머 한국 팀이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쳐줬어요. 와, 한국어 하시네요. 아직 많이 서툴러요. 하지만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국 팀의 일하는 방식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빠른 의사결정, 수평적 소통,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 팀에도 적용하기 시작했죠. 3개월 후 부모님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는 30년 만에 고국 방문이었고 저는 이번엔 관광객이 아닌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방문이었죠. 할머니 산소에 가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늦었지만 인사드리러 왔어요. 이제야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알게 됐어요. 어머니가 옆에서 통역을 해주셨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전달된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 김태준 선배를 다시 만났을 때 선배가 놀라며 말했어요. 에단, 많이 변했구나. 표정부터 달라. 이제야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정체성의 힘이지. 뿌리를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 석 달이 지난 지금 저는 매달 한국을 방문합니다. 메타와 한국 기업들의 협업 프로젝트가 점점 확대되면서 저는 실질적인 가교 역할을 하고 있죠. 하지만 직책보다 더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글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이제는 간단한 이메일은 한글로 쓸 수 있고 회의에서도 기본적인 대화는 한국어로 할 수 있게 됐죠. 물론 아직도 복잡한 표현은 어렵지만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에단 부사장님, 한국어 정말 많이 늘었네요. 네이버 팀과의 회의에서 들은 칭찬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어린 시절 그토록 거부했던 언어가 이제는 제 경쟁력이 되었으니까요. 가장 보람 있는 프로젝트는 디지털 포용 이니셔티브였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포용 정책을 벤치마킹해서 동남아시아 지역에 적용하는 프로젝트였죠. 노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다국어 지원, 그리고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까지. 이 프로젝트의 영감은 한국에서 왔습니다. 기술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모두를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철학이죠. 실리콘밸리 본사에서 발표할 때 많은 임원들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CEO는 직접 저를 찾아와 말했어요. 에단, 자네가 보여준 인간 중심의 기술이라는 관점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 같네. 부모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이제는 매주 일요일마다 부모님 댁에서 저녁을 먹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김치찌개를 먹으며 한 주간 있었던 일을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이야기합니다. 엄마, 다음 달에 서울 에이덱스에서 키노트 스피치를 하게 됐어요. 정말? 우리 아들이 그런 큰 무대에? 한국어로 하려고요. 많이 연습해야겠지만 아버지도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내가 지켜본 한국의 발전을 네가 이제 함께하고 있구나. 지난달에는 한국 정부로부터 글로벌 한인 공로상 후보로 추천받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했다는 이유였죠.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추천만으로도 큰 영광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더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테크 포굿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실리콘밸리의 기술력과 한국의 실행력을 결합해 글로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예요. 기후변화, 교육 격차, 의료 접근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책상 위에는 이제 두 개의 명함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어로 된 메타 명함, 다른 하나는 한글로 된 한국 프로젝트 명함. 에단 류와 류에단, 두 이름이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창밖을 보면 실리콘밸리의 풍경이 펼쳐져 있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항상 서울이 있습니다. 두 도시, 두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된 것이 이제는 제 가장 큰 자부심이에요. 얼마 전 한국의 한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주제는 글로벌 시대의 정체성. 망설임 없이 수락했죠. 제 이야기가 저처럼 정체성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오늘도 저는 한글 공부를 합니다. 이제는 의무가 아닌 즐거움으로 어머니가 보내주신 한국 소설을 읽으며 아직 모르는 단어를 찾아봅니다. 정체성은 짐이 아니라 날개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속담입니다. 부정했던 뿌리가 이제는 저를 더 넓은 세계로 날아가게 하는 날개가 되었으니까요. 다음 달에는 한국에서 일주일간 머물 계획입니다. 이번엔 일 때문만이 아니라 제 뿌리를 더 깊이 탐구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에서도 살아보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찾은 것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한글, 한국, 그리고 저 자신까지도요. 지금까지 에단 류 박사의 특별한 일주일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며 살았던 한 사람이 한국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 독창적인 AI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배려하고 신뢰하는 따뜻한 문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이 사실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혁신이었다는 것. 티머니 카드 하나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정부 민원을 5분 만에 처리하고 잃어버린 물건의 80%가 돌아오는 나라. 이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특히 6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AI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로 재조명받고 있다는 사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데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시민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